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 철학사 2권 제17장 해겔 역사와 변증법, 제18장 막스 생산력과 계급투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해겔 역사와 변증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앞선 철학사적 흐름을 종합하려는 시도의 측면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1700년대 18세기에 자유주의 철학자들이었던 로크,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보수주의 철학자들, 대표적인 철학자 버크에 관한 변증법적 종합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증법적 종합이란 각 철학의 부분적 진리를 보존,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주의 철학의 이성, 개인의 가치와 보수주의 철학의 전통, 국가의 가치가 이후 종합적 가치로 보존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선험적 전제 조건들, 역사적으로 창출되고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선험적 전제 조건들은 칸트 철학의 범주들로 설명한 것입니다. 칸트가 인간 모든 주체 내부에 이미 있는 전제 조건으로 설명했다면 해겔은 이것이 역사에 따른 각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선험적 전제 조건을 똑같이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고 일정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선험적 전제 조건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칸트는 확실하고 불변적인 것을 추구했던 반면 해겔은 변화 가능한 상이한 세계관들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해겔에게 있어 구성적인 것은 그 자체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 구성적인 것의 구성이 바로 역사이다. 칸트에게 있어 구성적인 주체는 무엇으로도 동요되지 않는 토대로서 불변적이고 탈역사적이다. 해겔에게 있어 구성적인 것은 역사에 의해 구성된다. 이렇게 칸트와의 차이로 해겔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칸트가 물 자체와 경험적 현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으로 세계를 이해했다면 해겔은 이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과 세계 간의 사고관계로 일어나는 변증법적 이해입니다. 해겔의 대표적인 저서인 정신현상학은 정신의 형성을 고통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고 말하죠. 그 첫 번째가 개인의 의식의 형성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감각 경험으로부터 철학적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 역사의 형성입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해겔 자신의 시대까지 이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역사를 통해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여정을 서술한 저서입니다. 여기서 여정은 경험의 과정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정신의 발전 단계로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겔에 따르면 현상학은 여러 상이한 단계를 거치는 영혼의 길로서 이를 통해 영혼은 점차 영혼의 다양한 의식 단계의 결함들, 즉 우리의 사유와 행위의 출발점인 다양한 역사적 상대적인 선험적 전제 조건의 결점들을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때 이전의 지식 형태의 한계를 지각하는 부정성의 힘이 바로 정신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긴장성, 운동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해겔은 역사의 형성 과정이 진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성찰은 일정한 법칙들을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변증법이죠. 해겔의 변증법은 토론한다라는 뜻으로 참된 입장에 도달하는 철학적 대화, 참된 입장, 진리는 총체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향하다라는 말은 해겔의 변증법에서 여러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어떤 입장의 결함들을 폐기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결함이 아닌 측면들을 보존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한 그 입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결함이 있는 입장의 변증법적 지향은 그 입장의 부정적 폐기가 아니라 보다 고차적인 다른 입장 안에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뜻하는 해겔의 용어가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해겔의 역사적 형성 과정은 주체들의 역동적인 상호 과정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설명됩니다. 각 존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긴장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존재가 그 상황의 주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이때 우위에 선 사람이 주인이 되고 굴복한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자연을 경작하고 경작된 자연, 즉 바뀐 환경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상호 발전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인과 노예라는 개념은 서로의 인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주인과 노예 이론은 이론 철학자 해겔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 문제에 접근했는가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 이론은 해겔이 개인을 자족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무엇인지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는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집단들에 의해 결정된다. 인문학의 대두에서 우리는 역사학이 등장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선 자연과학의 발흥에서 과학이 무엇이고 이 학문 영역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과 같이 인문학,
즉 인간 자체를 탐구하는 역사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겔에게 역사는 점차 풍부해지고 더 적절한 이해지평을 낳는 긴장으로 가득 찬 과정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겔의 사상에서 역사는 아주 중대한 관심사가 된다. 그리스인들은 대체로 탈역사적으로 사유했고 르네상스 이래 철학자들은 주로 새로운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 인간 자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로 떠올랐다. 개인은 공동체의 유기적 일부이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이해지평을 넓히고 확장하는 이성을 이용하려면 전통으로 내려온 이해지평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겔에게 있어 자유란 역사적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자유였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겔은 국가가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는 구체적인 유대관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국가가 윤리적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인간이 인간으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필연적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이 필연적 구조인 국가로 개인이 이행하기 위해 가족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가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봤어요. 가족의 역할을 설명할 때 전형적인 성 역할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과 국가 사이에 시민사회라는 사회구조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직업생활과 시장경제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겔은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자본의 집중을 통해 빈곤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가 긴장과 불안정에 이를 수 있어서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해겔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위기이론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점이다. 이 자본주의 체제는 그냥 내버려두면 팽창, 자본의 집중, 빈곤화, 그리고 계급의 양극화를 통해서 긴장과 불안정에 이른다. 이 지점에서 중재적 조직들이 개입하고 이들과 함께 질서와 화합, 그리고 제도와 공동체가, 즉 해겔의 용어로 말하면 국가가 개입한다. 마지막으로 해겔에 대한 반박들의 내용을 저자들이 정리하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겔의 이론들을 이해할 때 어떻게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8장 막스, 생산력과 계급투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로 인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가 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연관이 있다고 인식한 철학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르크스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인 자본론은 정치경제학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리카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책은 실천서입니다. 노동자들에게 무기로 주는 언어라고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탐색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압도적인 영향을 주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마르크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겔로부터 변증법을 계승해 학문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자 시도한 것이 마르크스의 학문의 의도입니다. 그의 철학은 실천적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증법은 이미 사람들이 따르는 세계가 있고 그것은 정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부정의 힘으로 보존할 것과 지향할 것을 분리해서 새로운 종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의 세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합에 이르는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해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비교해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이 역사를 물구나무 서게 만들었고 막스가 역사를 다시 발로 딛고 서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는 물론 발을 땅에 딛고 걸어가야 하지만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고 응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역사에서는 물질적, 경제적 요인들과 문화적, 정신적 요인들이 똑같이 각기 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요점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라는 것이다. 변증법 사상가로서 해겔과 막스는 이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동시에 해겔은 막스보다는 문화적, 지성적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한 반면 막스는 해겔보다는 물질적, 경제적 측면을 훨씬 더 강조했다. 마르크스 사상에서는 소외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소외 개념은 본래 하나였던 것에서 어떤 특정 속성을 분리한 후에 그 특정 속성이 주체 안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비참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만들어내서 이 생산물이 상품이 되고 상품을 갖기 위해 인간이 다시 강제적인 노동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인 소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동자뿐 아니라 자본가까지 모든 인간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생산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극복하는 것인데 이때 혁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죠. 따라서 막스는 역사가 매끄럽고
그렇고 평탄하게 전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역사는 질적 도약을 통해 혁명에 의해 앞으로 추동된다. 변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혁은 보다 높은 차원의 종합을 낳는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위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이 혁명은 자본주의적 생산 능력을 질적으로 한 차원 더 높게 고양시킬 것이다. 생산 설비가 인간의 통제하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통해 사회제도가 변화해서 새로운 역사적 단계를 맞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의 속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의 경제적 단계에서 다음의 경제적 단계로 이행하는 구조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설명하는 유물론적 역사관이죠. 상부구조가 토대의 필수적이라는 의미에서 상부구조는 토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상부구조는 토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는 없다. 여기서 상부구조, 국가, 이데올로기, 사유는 전체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찰된다. 그러나 변화, 즉 새로운 발전 방향은 토대로부터 나온다. 경제와 사유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막스의 견해와 관련하여 우리는 막스가 경제를 노동에 기초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통해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점에서 노동은 마르크스의 인식론을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앞서 변화는 상부구조가 아니라 토대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토대는 생산력, 생산관계, 자연 조건인데 이 중에서도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 생산력, 즉 노동입니다. 마르크스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주의에 항상 내적 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생산관계로부터 비롯된 계급의 대립으로 인한 것입니다. 막스에 의하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한 계급 대립과 계급 갈등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단계에서 이 두 계급은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트다. 물론 생산수단을 둘러싼 갈등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종류의 대립들이 존재한다. 이른바 유순한 대립들이 존재한다. 반면 계급 대립은 혁명을 통해서만, 소유관계의 변화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립이다. 여기에서 노동계급은 혁명을 수행하여 계급 없는 사회를 창출할 역사적 사명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그에 져서 자본론에서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의 정치경제 개념들을 비판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요 공급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산물이 주체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욕망 자체가 사회 구조 속에 이미 있고 이것을 유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마르크스는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자본가에게 팔고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주는 것은 오로지 이 노동력을 임금보다 얼마나 더 많이 착취하는가에서 온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자본가에 의한 노동력 착취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잉여가치는 이윤의 형태로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이윤은 노동가들의 착취를 나타낸다. 이윤의 일부는 경제 때문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연속적이다. 노동력의 새로운 구매, 증대된 잉여가치, 증대된 이윤, 새로운 투자 등 돈이 성장한다. 이것이 곧 자본이다. 이로써 확장적 경제체제가 생겨나는데 이 체제는 회사 차원에서는 이윤의 합리성이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방향 제시가 없다. 이 체제, 즉 자본주의는 자기 파괴적이다. 그 결과 이 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다. 그 결과 이 체제는 다른 체제에 의해 지향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막스의 기본 개념들이었습니다. 뒤에 막스에 대한 반론들을 저자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더 바람직하게 막스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